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 파이낸셜 멘토, 슈카. 아니, 그냥 여러분의 경제 튜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시는 게 여러분의 부를 향한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겁니다. 진짜 지혜는 그렇게 얻어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대영제국, 신사의 나라 영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젠틀맨, 홍차, 산업혁명, 그리고 공정무역. 교과서에선 그렇게 배웠죠. 하지만 오늘 그 가면을 벗겨보겠습니다. 대영제국의 초석은 공정한 거래나 피땀 흘린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국가가 직접 기획하고 투자한 거대한 도둑질, 아니 해적질이었습니다. 뒷골목 좀도둑 수준이 아니라 전 지구적 스케일의 국가공인 해적질 말입니다. 16세기와 17세기 영국 왕실은 말 그대로 해적들을 고용했습니다. 사략선면허라는 아주 그럴싸한 이름의 합법적 약탈 면허증을 발급해주고 훔쳐온 보물의 수익을 나눠 가졌죠. 우리는 이들을 사략해적이라는 점잖은 이름으로 기억하지만 본질은 그냥 국가대표 해적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신대륙에서 금과 은을 가득 싣고 오는 스페인 함선을 털고 식민지 도시를 불태우고 그 약탈한 막대한 부를 영국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돈은 단순히 몇몇 귀족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돈이 유럽의 변방에 있던 가난한 섬나라 잉글랜드를 근대사 최강의 제국으로 키워낸 종잣돈, 즉 시드머니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제대로 알려면 1500년대 후반의 유럽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봐야 합니다. 당시 세계의 주인공은 단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와 아메리카 대륙 정복 이후 이들의 거대한 갤리온 선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를 싣고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지금의 볼리비아 포토시 광산에서 채굴된 산더미 같은 멕시코의 황금, 향신료, 설탕, 그리고 노예까지. 스페인 왕실은 말 그대로 보물의 강을 통제하며 전쟁을 일으키고 궁전을 짓고 제국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금수저 국가였죠. 반면 잉글랜드는 어땠을까요? 그냥 흙수저 이류 국가였습니다. 가난하고 발전도 더디고 스페인의 압도적인 힘에 자존심만 구기고 있었죠. 당시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는 제국은커녕 광활한 식민지도 없었고 스페인과 정면으로 전쟁을 치를 돈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다른 무기를 꺼내듭니다. 생산해서 스페인을 이길 수 없다면 스페인의 것을 훔치면 된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대담한 발상이었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바로 이 사략선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종이 한 장만 있으면 해적선장은 왕실의 허가를 받아 적국의 배를 공격하고 화물을 약탈하고 보물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왕실이 지분 투자를 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고 선원들은 목숨을 걸고 약탈에 성공하면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였죠. 왕실이 가장 큰 지분을 가져가고 투자자들이 그 다음 나머지는 선장과 선원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건 그냥 해적질에 정당성이란 깃발 하나 꽂아준 겁니다. 도둑질이 국가 정책이 되는 순간이었죠. 이 국가대표 해적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프랜시스 드레이크입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그는 세계 일주에 성공한 영웅적인 탐험가로 그려지죠. 하지만 교과서가 강조하지 않는 사실은 그의 세계 일주가 사실은 아주 길고 치밀하게 계획된 한탕이었다는 겁니다. 1577년 드레이크는 5척의 배를 이끌고 비밀 임무를 띠고 출항합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새로운 무역 항로 개척이었지만
실제 목표는 스페인의 보물선 사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대로 사냥에 성공합니다. 클라이맥스는 1579년 페루 앞바다에서 터졌습니다. 드레이크가 스페인의 보물선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라 콘셉시온, 별칭 카카푸에고를 납포한 겁니다. 이 배에는 보물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26톤의 은괴, 13개의 은화 상자, 황금, 보석, 고급 직물의 도자기까지. 약탈물이 너무 많아서 드레이크의 배로 옮기는 대만 엿새가 걸렸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약탈물의 가치를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20채는 살 수 있는 돈이죠. 드레이크는 1580년 단 한 척의 배만 남은 채로 귀환했지만 그가 가져온 전리품은 투자자들에게 무려 4700%의 수익률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4700%요. 요즘 코인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미친 수익률이죠. 이 항해에 비밀리에 투자했던 엘리자베스 여왕 자신도 당시 잉글랜드의 국가부채를 전부 갚고도 남을 만큼의 막대한 배당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왕이 직접 드레이크의 배 골든 하인드호에 올라 갑판 위에서 그에게 기사자기를 수여한 겁니다. 해적질이 애국이 되고 도둑이 영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585년에는 카리브해 전역을 휩쓸며 스페인 식민지를 공격했죠. 스페인 제국의 카리브해 수도였던 산토도밍고를 습격하고 신대륙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던 카르타헤나를 불태웠습니다. 심지어 플로리다의 세인트 오거스틴까지 공격해 잿더미로 만들었죠. 이건 단순히 배 몇 척 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잉글랜드 왕실의 비호 아래 자행된 식민도시 전체에 대한 테러 행위였습니다. 스페인은 이를 테러라고 불렀지만 잉글랜드는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드레이크가 시작이었다면 17세기에는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헨리 모건입니다. 모건은 단순한 해적이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의 사업가에 가까웠습니다. 1671년 그는 역사상 가장 대담한 약탈 작전 중 하나인 파나마 약탈을 감행합니다. 1200명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파나마 지역을 가로질러 스페인 수비대를 격파하고 파나마시티를 점령했죠. 도시는 불탔고 그분은 모조리 약탈당했습니다. 은, 금, 보석, 비단, 노예까지. 그 양은 상자로 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마차로 실어 날라야 할 정도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모건이 이 행동은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와 스페인은 평화 조약을 맺은 상태였거든요. 그는 체포되어 런던으로 압송됩니다. 하지만 처벌 대신 모건은 영웅으로 환대받고 기사자기를 받았으며 심지어 자메이카의 부총독으로 임명되어 돌아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해적 양반, 수고했네. 자네는 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할 자격이 충분해. 바로 이 점이 잉글랜드 해적질의 독특한 점입니다. 이건 무작위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에 의해 조직되고 자금이 조달되고 정당화된 사업이었습니다. 귀족, 심지어 여왕까지 포함된 투자자들이 항해에 자금을 댔습니다. 선원들은 수익 배분을 약속받았고 약탈물은 배당금처럼 분배되었습니다. 왕실은 맨 위에서 수수료를 떼갔죠.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였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리고 폭력으로 뒷받침되는 비즈니스. 그 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한때 무적처럼 보였던 스페인은 계속해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보물선단은 영국의 해적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었고
식민지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막대한 양의 부를 빼앗기면서 스페인의 제국은 서서히 약화되었습니다. 반면 영국으로 쏟아져 들어온 보물은 경제를 부양하고 해군력을 강화했으며 해외로 팽창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해적질이 변방의 섬나라를 제국으로 변모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약탈이라는 금융 시스템이 제국의 시드머니가 된 셈이죠. 이 해적들이 가져온 약탈품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본이었습니다. 스페인 배에서 빼앗은 금과 은은 그대로 잉글랜드 경제에 수혈되었습니다. 사략선 항해를 후원했던 투자자들은 그 수익을 재투자했고 한때 전쟁 자금 마련에 쩔쩔매던 귀족들은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왕실조차 해적들이 훔쳐온 돈으로 빚을 갚고 해군을 건설했습니다. 마치 해적질이 초기 형태의 벤처 캐피탈이 되어 잉글랜드의 성장을 견인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 금융 모델은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를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해적질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지자 이 모델은 좀 더 점잖은 형태의 제국 건설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한때 사략해적을 후원했던 그 논리가 나중에는 동인도 회사를 후원하게 됩니다. 동인도 회사는 왕실로부터 전쟁을 벌이고 영토를 정복하고 무역을 독점할 권한을 부여받은 주식회사였습니다. 배를 터는 대신 세금, 독점, 식민지 통치를 통해 부를 착취했죠. 폭력은 법과 상업이라는 세련된 언어로 포장되었지만 원칙은 똑같았습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부를 빼앗아 본국으로 보내고 그것을 진보라고 부르는 것. 바로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진실이 드러납니다. 제국은 공정한 무역이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에 의해 정당화되고 정작 위험은 거의 부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금을 대는 착취 시스템 위에 세워집니다. 16세기에는 스페인 배를 터는 사략해적이었고 17세기에는 외국 땅을 나눠 먹는 주식회사였습니다. 그럼 21세기는 어떨까요? 다국적 기업, 헤지펀드,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약소국 경제, 노동자, 그리고 납세자들로부터 부를 빼앗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있죠. 전술은 진화했지만 그 논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사례들을 떠올려 보세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그들은 더러운 일을 외주화합니다. 16세기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해적을 고용한 것처럼 오늘날 정부는 민간 군사기업을 이용해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는 전쟁을 치릅니다. 엘리트들이 책임 없이 부를 원할 때 그들은 그림자 시스템을 만듭니다. 17세기에는 사략선 면허였지만 오늘날에는 소유권과 위험을 숨기기 위해 고안된 유령회사, 역외조세 피난처, 그리고 복잡한 기업 구조가 그 역할을 합니다. 국가가 경쟁국을 상대할 때 그들은 경제적 방해 공작을 사용합니다. 드레이크 시대에는 스페인 배를 침몰시키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경제 제재, 사이버 공격 또는 국제 금융 흐름을 조작하는 방식이죠. 얼굴만 바뀌었을 뿐 전략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제국조차 그 시작이 정책으로 위장한 도둑질이었다면 오늘날의 시스템이라고 다를 것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금융기관이나 거대 기업 혹은 정부가 그들의 생존을 위해 규칙을 구부리고 위험을 전가하고 부를 몰수하는 것을 망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신의 빚을 갚을 만큼의 보물을 훔쳐온 해적에게 기사자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권력이 손에 잡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교훈은 불편하지만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부는 국가나 기업이 당신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결되거나 평가절하되거나 압수될 수 있는 은행 잔고의 숫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독립입니다. 시스템의 변화무쌍한 규칙 밖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 기술, 그리고 지식이죠. 왜냐하면 규칙은 언제나 강자에게 유리하게 다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16세기에는 해적질이 정책이 되었습니다. 20세기 미국에서는 금 소유가 범죄가 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매년 당신의 저축을 조용히 강탈해 갑니다. 도구는 다르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대영 제국은 공정하게 개임을 해서 부상한 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을 무기화하고 해적을 국가적 영웅으로 만들고 훔친 부를 세계의 지배의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부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수세기에 걸쳐 같은 경고를 속삭입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그들은 언제나 해적을 찾아낼 것이라고. 때로 그 해적은 배를 몰고 때로는 은행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시스템은 살아남고 그 대가는 당신이 치르게 된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역사는 해답을 가지고 있고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릴 겁니다.